빛은 빛보을 광주를 얘기합니다. 자, 큰 박수로 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대구시장 권영진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계신 교수님들처럼 그렇게 학문적인 깊이가 있거나 이런 사람도 아니고 또 재미있게 청중들을 또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언변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광주의 중심인 이 전남대학교에서 이 전남대학교 학생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해주셨던 광주 시민들에게 달빛 동맹을 맺고 있는 도시 대구의 시장으로서 인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구는 어떤 곳인지 또 광주는 어떤 곳인지 왜 대구와 광주는 달빛 동맹을 맺어서 함께 나아가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특별하게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강연은 되지 못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잘 들어주실 것을 부탁해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정병석 총장님 개최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사실 이용석 광주시장님께서는 지난 5월 2일 날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에서 우리 경북대학 학생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와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중에 한번 광주에서 태어나서 전남대학 다니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네요. 대부분이 그러시네요. 그러면은 광주가 아닌 전라남도에서 담양이라든지 순천이라든지 목포에서 자라다가 대학을 위해서 광주로 오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한 5분의 1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혹시 대구 경북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우리 김 교수님 경북대 계실 때보다 전남대에서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이용석 광주시장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했습니다만은 가장 광주에서 중요한 일 중에 하나 다 여러분들의 일자리의 문제와 관련된 광주형 일자리가 오늘 마지막 귀중한 협상이 갑자기 잡히셔서 아침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바쁘신데 그 일 보십시오. 우리 전남대학 학생들에게 인사는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시장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력을 소개하면서 제가 영어 영문학과 출신이라는 얘기에 제가 얼끔했습니다. 사실 제가 영어 영문학과를 다녔다는 얘기를 어디 가서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공부하다가 도저히 영문학 쪽은 내 적성에도 안 맞고 또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문학을 포기하고 그때부터는 그쪽에서 사회과학대학 쪽에 과목들을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회를 갔습니다. 군에 갔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대로 계속 가서는 졸업 못할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군회를 제대하고 와서 제가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까지 제 학적도를 떼어보면은 전공 분야는 거의 FD 이런 학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다닐 때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선택하는 경향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보면은 자기 대학보다도 자기 전공을 중심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경향성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선택하셨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저처럼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를 선택하는 그런 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전남대학교 특강을 있어서 사실은 전남대학교에 대해서 짧게 제가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놀라운 것은 1951년도에 대학이 설립이 시작되었고 1952년 6월달에 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1951년 2년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 전쟁에 휩싸여 있을 때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들은 인재를 키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학을 설립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하신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전쟁의 와중 속에서 모두 다가 생존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전란을 피해서 피난을 가야 했고 또 이 광주 전남은 사실은 북한 인민군에 의해서 점령당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전란의 포화 속에서 대학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정신이 오늘날 여러분을 있게 했고 저는 전남들의 그 정신 속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렇게 소중한 전남대학교에 오게 돼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대구시장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대선시장이 되었습니다. 왜 대구시장이 되었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저에게 묻습니다. 저는 일찍이 정치길로 들어서서 제 경력을 보면은 서울구시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또 대구시장을 2번 하고 있습니다만 어린 시절이나 학창 시절부터 나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살아왔던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경북 안동이라는 아주 깡촌입니다. 아주 깡촌입니다. 지금은 안동에서 제가 태어났던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시가 안동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저는 안동 군 남선면 원림동 양진마을이라는 한 60여 호가 같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안동 장날을 가려면은 산을 2개를 큰 산을 2개를 넘어가야 되는 그 정도의 아주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렇게 안동으로 전학을 왔습니다. 와서 그리고는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안동을 마치고 고등학교를 대구로 갔습니다. 아마 누구에게나 다 어린 시절 동경하는 도시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서울은 너무 먼 곳이었고 제가 감히 꿈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안동에서 컸던 저에게 있어서 대구라는 문명사회는 저에게 있어서 하나의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큰 도시에 나가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이유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연합고사를 봐서 대구로 갔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대구로 가게 된 이유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그리고 10대 청소년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감성이 저를 대구로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말부터 사춘기라는 시기가 왔습니다. 가슴에 아재랑이가 피고 누군가가 그리워지는 그런 사춘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학생이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은, 그래서 제 짝하고 둘이서 학교 수업 시간에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그때 라디오 프로그램에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별밤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에 사연을 올리고 신청곡을 쓰면 사연을 읽어주고 또 신청곡도 들려주는 그렇게 이 별이 빛나는 밤에 그때 사춘기에 생겼던 짝사랑을 이렇게 제 사연을 올리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말이 되었는데 한 번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대구로 전학을 갔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목표는 나도 고등학교를 대구로 가야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제가 어릴 때 공경하던 대구라는 데를 실제로 가게 된 겁니다. 물론 부모님께 많이 졸랐죠. 나는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맺은 인연이 대구에 대한 인연이었고 또 그 인연이 아마 오늘 저를 대구 시장으로서 하려고 꿈을 꾸게 했고 또 할 수 있도록 만든 인연인지도 모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운명처럼 1999년도에 정치길로 들어왔습니다. 정치길로 들어오면서 정치길로 들어올 때 제 학창 시절부터 저한테 주어진 소명이라고 할까요? 누군가는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왜 이 땅에 나는 태어났을까? 누군가가 이 땅에 나를 보냈다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보냈을까? 대학 시절을 다녔던 제게 있어서 저한테 주어진 소명은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아마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행복하고 나에게 꿈이 있고 나의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또 이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청년들에게 주고 있는 시련과 도전은 너무나 큽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나 80년대 아직도 대한민국이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던 시대에 제가 대학 시절을 보냈던 저에게도 왠지 모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게 자랑스럽거나 행복하다거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좀 밖으로는 당당하고 안으로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행복한 곳이 나라를 만들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가? 청년 권영진에게 주어졌던 것은 분단의 멍해였습니다. 우리가 분단으로 인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밖으로는 정말 강대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조롱당하기도 하고 이용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비굴해야만 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졌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자원들이 분단이라는 상황들을 유지하고 또 관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상황들,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 분단을 극복해야 통일시대를 만들어야 통일한국을 만들어야 우리가 좀 밖으로는 당당하고 그리고 안으로는 자랑스럽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것이 대학 시절 다녔던 제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는 제가 그러려면 우리가 북한을 바로 알아야 된다. 좀 지나치게 반공 논리에 기반한 북한 인식, 북쪽에 대한 인식으로는 우리가 통일 시대를 열어갈 수 없다 해서 북한 바로 알기 운동도 하고 또 한국사 연구회와 한국 전쟁사 연구회 등을 만들어서 활동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탕이 돼서 제가 첫 직장을 통일부 공무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한 6년 7개월 하고 제가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장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통일한국, 통일시대를 열어야 우리 대한민국이 좀 밖으로는 당당하고 안으로는 행복한 시대를 열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이 그것이 대구시장인 저에게 주어진 것하고 맥락을 달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일국 시절을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앞으로 어떠한 통일이 오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2,500만을 품고 가는 통일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나 아니면은 정치적 수준이나 아니면은 사회적 문화적 수준 가지고 우리가 정말 통일돼서 더 행복한 그러한 시대를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물음 속에서 저는 이 의문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경제적 수준, 그리고 정치적 수준, 그리고 문화적 수준, 이걸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은 제가 통일 문제에 관련해서 통일원에 있으면서 남북 관계를 조율하고 관료적 합리성으로 통일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보다는 또 다른 영역에서 대한민국만이라도 우선 좀 더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길 속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통일부를 나왔고, 또 그것이 정치로 저를 불러들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하기 전에 제가 이해가 할 수 없었던 것은, 저도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학생운동을 똑같이 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치는 정치로 가는 이유가 사실은 막 1년 따라가게 됩니다. 이를테면 민주화의 우리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DJ와 친했던 사람들은 똑같이 학생운동을 하면은 결국은 DJ와의 인연을 통해서 정치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당을 선택했고 그것이 민주당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YS와 친했던 사람은 결국은 YS가 상당 통합을 통해서 민자당으로 가고 그것이 신한국당으로 가고 한나라당으로 가면서 그렇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해할 수 없던, 정치권 밖에 있었던 저로서는 같이 학생운동을 했던 두 사람이 서로 정당이라는 걸 갈라서 가서 1년 후에 만나면 얘기가 안 합니다. 서로 얘기가 안 합니다. 때로는 적대적이기까지 합니다. 왜 이럴까? 이렇게 해서 과연 똑같이 조국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같은 꿈을 꿨던 사람들이 정당을 달리 하고 가면 1년 후가 되면은 왜 대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가 정치길로 들어서면 제가 정치를 하는 그런 정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4년간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마치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정치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만하게도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대한민국 정치 많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바뀌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4년 했던 국회는 완전 동굴 국회였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보다도 정치가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자기들 정파의 이익으로 갈라서 갈등하고 대립하게 하는 그런 정치 부분들이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국회의원 안 해야 되겠다. 정말 이 정치를 바꾸려면 뭘 바꿔야 됩니까? 정당을 바꿔야 됩니다. 국회에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여러분 놓고 보십시오. 정말 기라성 같은 사람들입니다. 기업에서 총수까지 했던 사람도 들어가고 관료로서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 했던 사람도 또 정치로 들어갑니다. 시민사회에서 지도자들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치란 틀 속에 들어가고 나면은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기들이 정치 밖에서 얘기했던 부분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행태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 그럴까? 정당이라는 구조 속에서 정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당의 변화 혁신이 없이는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없다는 게 제가 4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느낀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속했던 정당 아닌 정당을 바꾸는 문제는 제가 어찌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속했던 한나라당, 이 당은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영남당이었습니다. 대구 경북 영남 중심
정치의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다수 의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끌고 가는 정당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꾸지 않고는 정당을 한나라당이라는 걸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도 공천 시스템이나 이런 게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권력을 가진 일인이 자기의 공천권을 쥐고 공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저기 심전이 이렇습니다. 경상북도 의성에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선거 일주일 전에 공천 일주일 전에 대구로 옮겨서 공천을 합니다. 그래도 당선시켜 줍니다. 유권자들이 당선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풍토 속에서 누가 나를 국회의원 만들어준 사람이 우리 시민이다, 유권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줄만 잘 서면 되는데 아무리 정치 과정 속에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막말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지는 않고 갑질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공천권을 진 사람한테 막판에 가서 잘 보이면 공천받고 당선이 되는데 누가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시민들을 두려워하는 정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대구 가야 되겠다. 가서 차라리 대구의 국회의원이 12명입니다. 12분의 1인 국회의원 출마하는 것보다는 대구시장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구시장 결심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였고, 두 번째는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의 도시 대구 정말 한때는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대구를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침체 있고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주는 인구, 떠나가는 인구의 60%는 청년들이 떠나갑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희망이 없어서 다 수도권으로 갑니다. 저는 서울에서 있으면서 정말 이 대구를 떠나서 서울에 와서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그런 청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서울이라고 해서 우리 대구의 청년들, 광주의 청년들을 위해서 예비된 일자리가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더 팍팍한 도시입니다. 그러면은 또 취직한다고 6개월, 1년씩 이렇게 헤매다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 많은 청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대구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 두 가지의 질문, 그것이 저에게 던졌던 것이 대구 나가야 되겠다, 시장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제가 대구시장 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2013년 11월 달에 2014년 6월 달 시장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서울에서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했고 고등학교밖에 대구와 인연이 없었던 제가 대구시장이 되겠다고 11월 달에 정말 혈혈 단식으로 보따리 하나 딱 싸질러 주고 대구를 내려갔을 때 다 웃었습니다. 택도 없는 도전을 한다고 그렇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구 사회 밑으로부터 흐르는 변화, 혁신의 갈망을 저는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차피 이 대구시장의 벼슬자리보다도 대구 정치를 좀 바꾸고 대구가 왜 이렇게 침체되었는지, 대구를 어떻게 다시 희망의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 화두를, 이 물음을 시민사회에 던지기로 내가 나왔다면 내가 대구시장이 되지 않아도 좋다. 그래서 경쟁의 풍지대에서 경쟁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대구의 그동안의 대구의 침체의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대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이런 물음을 던지는 것만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처럼 제가 한나라당 경선에서 삼선 의원, 재선 의원들을 물리치고 아무 이름도 없던 제가 후보가 되었고, 또 제 상대는 김부겸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 본선도 사실은 한나라당 공천만 받으면 대구에서 된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운 좋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변화와 혁신,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걸 갈망하는 그런 대구
대구 시민들의 선택의 결과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한테 주어진 소명이 바로 이 시민들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희망을 만들어내는, 제가 주어진 임기 동안 희망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씨앗은 뿌리고 싹은 틔우고 이 싹들이 밟히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는 이 일까지는 제가 하면은 제게 주어진 소망을 다한다, 소명을 다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구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주와 대구가 달빛동을 맺어서 우리가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 그동안 정치인들이 만들었고 군사문화가 확산된 대한민국의 아주 적폐 중의 적폐가 지역감정입니다. 이 지역감정은 우리 광주 호남인들, 대구 경북인들, 영남인들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나쁜 정치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걸 활용해서 지역을 묻고 그리고 그것을 표를 얻어서 자기들이 권력을 갖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대한민국에서 또 하나 우리의 병폐했던 군사문화가 그걸 계속 확산시켜 온 겁니다. 그 사이에 영원함이 대립하고 있는 사이에 광주가 희망이 있는 도시, 점점 희망이 있는 도시로 왔습니까? 대구 경북이 그렇게 됐습니다. 광주 호남도 어려워졌고 대구 경북도 어려워진 겁니다. 그 사이에 수도권만 비대해졌습니다. 작년도까지 수도권이 면적으로 따지면 대한민국의 11% 조금 넘습니다. 그런 곳의 인구는 작년도 49.6%였습니다. 올해 드디어 50%를 넘어갔습니다. 사람이 전부 몰립니다. 법인들, 우리나라 100대 법인 기업들의 75%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이런 형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는 텅텅 비어서 애기 울음소리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인구는 줄고 청년들은 떠나가고 이런 도시가 되는데, 수도권은 너무 꽉꽉 차서 문제입니다. 서울의 집값 오른다니까 지금 또 신도시를 만듭니다. 그 신도시와 서울 도심권을 연결을 편하기 위해서 지하로 GTX인가 이걸 또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면은 계속해서 지방은 고사하는 겁니다. 저는 달빛동맹의 의미는 이제 그동안 이조 시대처럼 보다 더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국가 경영, 그리고 중앙이 수도권으로 대변되어서 지방은 텅텅 비고, 그리고 수도권은 너무나 차서 문제인 이 나라의 근본 틀을 바꾸는 지방분권운동을 우리가 어디서 할 거냐? 달빛동맹이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분단이 됐고도 우리가 억울하고, 얼마나 분단으로 인한 고통과 그리고 국력의 낭비와 이런 게 많습니까? 그런데 또 잘못된 정치가 만들어낸 영원함의 갈등,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동서가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이 시대의 이 고리를 끊어야 우리가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광주와 대구가 맺은 달빛 동맹이 서로 광주 시민들과 대구 시민들이 그동안 서로 모르고 지냈다, 서로 교류하지 않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이 저는 달빛 동맹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관 중심으로 대구시장, 광주시장, 광주 공무원들, 대구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협업하고 왕래하고 하던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시민들이 서로 많이 교류합니다. 오늘도 아마 많은 대구 시민들, 대구의 학생들이 광주를 방문해서 광주에 있는 시민들과 서로 교류하고 또 연대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확장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같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 비전과 꿈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연대를 해나가는 쪽으로 우리가 발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달빛혁명은 광주의 시민들, 대구의 시민들, 특히 여러분과 같은 광주의 청년들과 대구의 청년들을 위한 그러한 그들이 우리 광주에서 대구에서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가 달빛동맹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반드시 그 일이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 대구 잘 아세요? 우리가 달빛동맹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하려면 서로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상대를 잘 알아요. 너무 또 잘 알아서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의 매력 뭐 이런 걸 잘 알아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대구 하면 어떤 도시로 어떤 얘기도 좋습니다. 한번 나는 대구가 이런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다. 대구에 대해서 대구 하면 어떤 도시입니까? 예? 더운 도시. 예, 더운 도시. 또 야도, 과거의 야도. 예. 또 산업적으로는 대구가 어떤 도시입니까? 대구의 중요한 섬유, 예, 섬유 도시. 또 뮤지컬. 또 대구 가면 생각나십니까? 예? 삼성 라이온스, 예, 삼성 라이온스, 기아 필립스, 삼성 라이온스, 예, 그렇습니다. 대구 덥다고 얘기하셨는데 대구 사실 많이 덥습니다. 많이 더운데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도 우리가 날씨 기온을 측정하고 나서 제일 더운 기록이 1942년도 대구에서 측정되었던 40.2도였습니다. 이게 안 깨졌는데 최근에 깨졌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들이 좀 섭섭해합니다. 대구 1등 하는 거 있었는데 제일 더운 이게 최근에 깨어졌습니다. 강원도 영월에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의성도 앞서갔고 영천도 더 높은 온도.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제 폭염 지수로 합니다. 그러니까 33도가 넘은 날짜가 그 해에 얼마나 많았냐고 보면은 평균적으로 대구가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많은 도시가 어딘지 압니까? 광주입니다. 광주. 여러분들 모르셨죠? 광주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대구가 덥다고 해서 오랫동안 대구가 그런 더위가 있어서 그런지 대구 사람들이 더위에 강한 DNA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위가 심하면 더위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의학적으로는 온열 질환이라고 합니다. 온열 질환자가 얼마나 발생이 되었느냐를 놓고 보면은 대구가 올여름에도 가장 더운 날짜 폭염일수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폭염일수가 많으면 더위 막은 날짜도 가장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17개 강력시도를 놓고 보면은 더운 날짜는 대구가 가장 많았는데 더위 먹은 환자, 온열 질환자 숫자는 대구가 세종시 그리고 대전, 울산 다음에 대구가 제일 적습니다. 원래 32명입니다. 근데 뭐 세종시는 인구가 50만도 안 되니까 비교할 단위가 안 됩니다. 울산 100만, 대전이 한 150만 좀 적게 되는데 대구 인구는 250만이거든요. 250만 도시인데 원래 더위 먹은 환자가 32명이 생겼습니다. 광주보다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보면은 더운 도시이기 때문에 좀 더위에 강한 DNA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더위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시민들 스스로 또 공동체는 공동체 나름대로 많은 대비를 해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들은 요즘 이제 한때 대구를 데프리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구 데프리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걸 한때는 자조적으로 대구가 덥기만 더운 데프리카다. 그런데 요즘은 대구 시민들이 우리 덥다, 우리 데프리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대신 덥다고 해서 그늘이나 찾아가고 그리고 어디 피하고 그리고 몸살이고 있고 이렇게 하지
이 축제 어떤 축제인지 아십니까? 치맥 축제입니다. 맞습니다. 대구의 더위와 그리고 대구의 치킨이라고 하는 이 치킨 브랜드가 그리고 맥주를 가지고 치맥 축제를 합니다. 올해 치맥 축제 중간에 닷새간 축제인데요. 하루 태풍이 올라왔습니다. 태풍 당일날은 축제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보통 100만 이상이 옵니다. 100만 이상이 오는데 그 중에 10% 이상은 외국인들이 옵니다. 치맥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세기가 뜨고 원래는 치맥 KTX 열차까지 이렇게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 더위로 더위 덥다고 해서 피하지 않고 더위를 즐기고 상품화하고 그래서 요즘 이제 대구가 쿨 산업이라고 이제 우리가 더위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클린 로드 시스템도 만들고 쿨링 포그라고 해서 위에서 품어주는 것도 대구에서 시작해서 만들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산업으로 가자. 그리고 결국 더운 거는 햇볕추위는 열섬화 현상 때문에 밤에도 계속해서 폭염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 도시를 앞으로 디자인하고 만들 때 도로 아스팔트도 재질도 이제는 열을 흡수해서 품지 않는 그러한 걸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거 지금 시기범으로 대구시청 앞에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페인트 같은 경우도 이제는 열섬화 현상을 없앨 수 있는 페인트.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나무를 많이 심고 옥상 정원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산업화에 쿨 산업 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또 섬유 얘기하셨죠. 예, 섬유도시 맞습니다. 대구는 여러분 대구란 도시가 독립적으로 광역시로 이렇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광주도 마찬가지죠. 전남도의 도청 소재 도시에서 광역시로 독립해 나왔듯이 대구도 경상도 대구에서 1981년도에 직할시로 독립해서 나와서 대구가 마치 하나의 독자적인 도시로 이렇게 됐지만 그 전에는 대구는 경상북도의 도청 소재 12인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경상북도 그 산업의 축이 어떻게 생겼냐면 사실은 우리가 산업의 축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산업화가 시작되고 산업의 축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던 그 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광주는 사실은 초기 산업화 시대, 60년대, 70년대 산업화 시대에는 산업화 도시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화 도시의 축은 호남선이라는 축과 경부선이라는 축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일제가 1913년도인가 호남선을 만들 때 광주를 피해서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남선과 경부선 축이라는 것을 가지고 산업화, 그 국가 전략적인 산업화에서 광주는 비켜서 있었기 때문에 광주는 산업도시로서 그렇게 전통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대신 대구는 경상북도라는 축을 놓고 산업화 시기에 축을 어떻게 잡았냐면 구미의 전자, 화공, 대구의 섬유, 그리고 포항의 철강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로 대구 경북이 먹고 살고 했던 겁니다. 근데 대구가 1981년도 경북으로부터 딱 떨어져 나왔습니다. 남은 건 대구 섬유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까지도 대구의 섬유가 괜찮았습니다. 대구 섬유는 유니클로라든지 자라처럼 이렇게 완제품 브랜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원단 섬유를 만드는 겁니다. 이 원단 섬유가 1980년, 90년 초반까지도 괜찮았습니다. 1990년도 통계를 보면 대구가 전국 섬유 생산과 유통의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섬유를 만들던 기업들은 전부 다 섬유 대기업들이었습니다. 제일모직, 제일합성, 한일합성, 호롱, 동국광직 이런 회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광주도 잘
보셔야 됩니다. 광주 산업화는 사실상 1990년도 들어와서 진행이 된 겁니다. 광주에 전통적으로 있었던 산업은 사실은 1960년도에 만들어졌던 금호타이어 밖에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전부 중소기업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도에 기아 자동차가 생기고, 그리고 2004년도에 삼성의 백색 가전이 생기면서 그래도 광주의 일자리와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 기업 도시가 된 겁니다. 근데 대구는 섬유라는 축을 가지고 일찍 산업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라도 여러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사람도 경쟁력을 잃기 시작해서 쫄딱 망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순식간입니다. 1990년도에 정말 대한민국 섬유의 50%를 생산하고 유통했던 대구 섬유가 90년대 들어서면서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단 섬유를 만드는 기술이 독보적인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 인건비 경쟁 중심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노하우, 장인정신 이런 부분이 바탕이 되는데, 이걸 우리보다 우리를 추격하는 추격자가 생긴 겁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입니다. 그래서 199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이런 아까 얘기했던 섬유 대기업들이 전부 문을 닫습니다. 제일모직, 제일합성, 한일합성, 동국광직, 가불광직, 호로 전부 문 닫고 또 떠나고 합니다. 1996년도 제일모직이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그리고 1997년 IMF는 대구 경제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대구 경제의 한 축이 건설이었는데, 대구 그때 잘 나가던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 무대를 달리던 청구, 우방, 영남, 보성 이런 데들이 줄도산을 해버립니다. 근데 대구 있는 산업은 완전히 쫄딱 망하고 하루아침에 새로운 산업은 키워내지 않는 도시가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대구에 기회가 없었냐?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80년대 중반부터는 우리 대한민국 산업축이 바뀔 때입니다. 한 단계 바뀔 때 어떤 산업, 지식 기반 산업으로, 정보통신 산업으로 이 바뀔 때 미래를 대비하는 산업 구조 혁신을 했어야 되는데, 원단 섬유가 그때까지는 너무 잘 나가니까 언제까지 잘 나갈 줄 알고 대구가 준비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다가 대구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대구는 아직도 사람들은 섬유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대구 섬유가 전국 제조에서 지금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구의 요즘 대구 제조의 주력 산업은 자동차 부품이 한 22%, 그 다음에 기계 금속, 기계 로봇 이쪽이 한 22%, 그 다음에 금속 소재 쪽이 한 20%, 이렇게 해서 자동차 부품, 기계 금속 이 합치면 이게 대구 제조의 한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대구에 있는 기업들은 사실 전부 중소, 중견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이 없습니다. 딱 하나 대기업이 생겼습니다. 2015년도에 제가 시장 취임해서 우리가 로봇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유치했던 울산에 있던 현대로보틱스가 현대중공업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대구로 옮겨와서 대구에는 대기업이 현대로보틱스라는 거 하나 딱 있습니다. 그래도 광주에는 기아 자동차가 있고 금호타이어가 있고 아직도 조금 위축은 됩니다만 삼성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구는 사실은 대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대로보틱스 해봐야 지금 아직까지는 전체 매출 규모로 보면은 얼마 되지가 한 2천억 조금 더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구를 보면서 우리는 미래를 한번 봐야 됩니다.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인구가요. 대구 인구가 2003년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252만 9천 명 주민등록상으로. 그때부터 대구 인구가 계속 감소했습니다. 지금도 이 감소하는 걸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내년도가 사실은 인구가 더 이상 줄지 않는
스탑시키는 원년으로 목표를 하고 왔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인구가 얼마냐고 물으면 대구 인구 얼마라고 알고 있습니까? 250만 됐습니다. 250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250만이 깨어진 지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46만 조금 넘는 인구입니다. 근데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가 대구보다는 산업화 부분들은 늦었는데 이 광주의 금호타리아라든지 백색가전이라든지 아니면 기아 자동차라든지 이걸 축으로 하고 나머지 중소기업 축으로 있던 부분들로는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인구가 언제부터 줄기 시작하면은 대구보다 딱 10년 뒤부터 광주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2014년부터 광주 인구가 줍니다. 그리고 주는 인구의 상당 부분이 청년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도 산업구조 혁신 그리고 광주도 새로운 산업 경제 활력을 위한 산업구조 혁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 똑같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는 지금 현재 미래로 갈 산업들 5+1이라고 하는 산업들을 역점적으로 키워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산업입니다. 워터 인더스트리하고는 물산업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중심으로 하는 것은 로봇 산업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의료 메디컬 산업입니다. 네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이고 다섯 번째는 미래형 자동차 이렇게 하고 다섯 개. 그다음에 플러스 하나 결과적으로는 대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이걸 활용해서 도시 전체를 스마트 시티로 만들면서 이 스마트 시티가 도시를 편리하고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들면서 이것이 산업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5+1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광주 이용섭 시장님 또 저는 윤장면 시장님 특히 이용섭 시장님 들어오셔서 제가 놀라운 걸 봅니다. 제가 광주 시장님하고 비교적 굉장히 친합니다. 근데 이용섭 시장님 덕분에 제가 또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도 됐습니다. 사실은 17개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17개 시도지사들 정당별로 놓고 보면은 제가 속한 자유한국당은 딱 2사람밖에 없습니다. 제주도 지사가 무소속이고 14사람은 여당인 민주당 소속입니다. 사실은 2석밖에 없는 이 자유한국당 소속 시장이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여야가 숫자의 관계없이 시도지사 협의회는 교대로 맞는 전통을 가지고 왔는데 이용섭 시장님께서 이 전통을 이어가야 된다. 대구시장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시고 또 설득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에 대해서 제가 이용섭 시장님께 정말 감사하고 이용섭 시장님이 정말 희망도 있으시지만은 또 포용력도 있으시구나. 그리고 시장님이 되셔서 도시철도 2호선 문제 해결하는 거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걸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시장이 공무원들을 데리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를 따르라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적 공론화를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걸 보면 굉장히 놀랍니다. 또 하나 더 놀란 것은 사실은 지금 광주형 일자리 때문에 오늘 못 오셨습니다. 사실은 광주는 기아 자동차라는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잘 활용해야 됩니다. 기아 자동차 대기업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런 대기업이 하나도 없는 도시 대구가 보면 굉장히 부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생산 부분들이 사실 이제 포화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국내에서 신증설을 하지 않습니다. 증설을 해줘야 여기서 일자리도 만들고 하는 신증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이용섭 시장님이 이 광주 공동체와 더불어서 기업이 더 투자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합니다. 그 속에서 기업들이 두려워하는 노사관계 갈등이라든지 그로 인한 과도한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면서 풀어내서
만든 게 광주 일자리입니다. 이 일자리 광주 일자리는 저는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또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이 성공은 광주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 모델들이 대한민국으로 또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놀란 거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우리 대구가 지향하는 산업도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산업으로 여겨지지 않던 것들이 새로운 산업, 미래 산업이 되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는 한 산업이 하나의 기술만 가지고 왔던 산업들이 기술과 기술이 융복합하는 겁니다. 문화가 ICT 기술과 만나고 놀라운 ICT 기술의 발전 부분들이 모든 곳에 융복합되면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이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광주가 하고 있는 선택 중에 하나가 AI입니다. AI. 이 다른 도시들이 예타 면제 사업이라고 하는 걸 할 때 대부분 다 정부 SOC 철도 놓고 도로 닦는 그 수건 사업에 올인했습니다. 대구도 불가피하게 그렇게 갔습니다. 그때 광주시는 그러한 남들이 다 선택하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AI를 예타 면제 사업으로 내세우고 그걸 땄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지금 앞으로 펼쳐질 시대는 모든 것이 이제는 빅데이터와 AI의 전쟁일 겁니다. 모든 산업 영역에서 그 영역에서 사람들을 키워내고 기술을 키워내고 그렇게 앞서나가는 도시는 앞서갈 것이고 나라는 흥할 것입니다. 거기서 뒤처지는 도시, 뒤처진 나라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해결내신 걸 보면서 내가 참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전남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남대에서도 융복합 AI 융복합 대학을 단과대학으로 만들었다고 총장님께 들었습니다. 야,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이제는 정부나 지방 정부가 산업을 끌고 나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민간 역량들, 특히 대학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읽는 시대의 변화와 세상의 변화를 읽는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학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이론적 이론도 대학에서 나옵니다. 그걸 현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인재를 키우는 것도 대학에서 합니다. 이 대학이 지역사회와 하나가 되어서 지역의 산업을 키우고 그 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인재들을 길러내고 그 인재들이 지역의 산업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어려운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전남대가 AI 융복합대학을 만들고 그리고 광주가 하고 있는 AI 산업과 같이 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이건 놀라운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대구도 배우겠습니다. 여러분과 자매대를 맺고 있는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와 대구시가 결합 손을 잡고 그런 거 하는 부분들을 배워야 되겠다. 물론 지금도 우리는 대구는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대구시와 대구에 있는 대학들, 기업들이 함께해서 미래산업들, 아까 얘기했던 5+1이라고 하는 산업에 더해서 경북에서 중심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바이오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대학과 기업과 그리고 지방정부가 협업해서 인재를 키우는 그리고 그 인재들이 지역의 기업에서 지역의 산업을 키우는 일들을 우리도 시작을 했습니다만 광주가 가지고 있는 전략을 보면서 참으로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뮤지컬 부분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광주가 원래 광주가 갖고 있는 특징은 역사적인 특징을 보면 광주는 의로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광주는 의형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광주의 5.18은
5.18에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저는 일어난 일은 많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랜 광주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광주의 시민 정신사 속에서 있었던 정의로운 정신들이 정강 군사 독재 정권의 압제에 항거하면서 광주 공동체 내에서 분출된 것이 5.18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이미 많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임진왜란 때부터 그리고 우리가 항일투쟁에서부터 이런 역사적인 전통들 속에서 정의로움이 있는, 그래서 우리 광주는 의향의 도시입니다. 근데 광주가 또 하나 자랑스러운 게 예향입니다. 예술의 도시입니다. 예문화, 예술의 도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은 이 문화적인, 예술적인 맥을 큰 축을 이어온 것이 우리 광주입니다. 문학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모든 영역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라는 걸로 나왔고, 그리고 광주를 문화 예술 도시로 만들고 있는 받침이 돼 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주는 맛의 도시입니다. 맛의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은 광주에 사시니까 잘 모를지 모릅니다만, 물산이 풍부하지 않고 산악지대가 많은 저 동쪽에 있는 영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눈과 입에는 광주는 굉장히 맛의 도시입니다. 미향입니다.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대구도 사실은 또 문화예술적으로, 특히 근대 문화예술은 대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대 문화예술로 들어가면은 예를 들면 미술 영역, 음악 영역, 그리고 문학의 영역, 연극의 영역, 이런 쪽에 굉장히 강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6.25 전쟁 때 우리가 다 인민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근데 낙동강 방어선을 치고 대구, 부산 요쪽만 우리가 점령당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한민국에서 있던 문인들, 그리고 음악인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모였겠습니까? 부산에 모이지 않고 대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선문학이 뽑히고, 그리고 미술들이 같이 교류되고 집약화되고, 이래서 그때 외신들을 읽어보면은 대구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대구는 참 신비한 곳이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바하의 음악이 흐르는 도시다. 이런 전통을 이어가서 대구에는 공연문화 쪽으로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년에 대구에서 한 1000여 명의 음대생들이 배출이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대구가 공연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예술을 특화해서 하고 있는 것이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입니다.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은 원래 13회째에 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대구의 음악 축제가 국제 오페라 축제입니다. 제17회 국제 오페라 축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돌아가면은 국제 재즈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장르별로 공연과 관련돼서 이렇게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저는 공연문화 쪽은 대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음악인들 많이 배출한다고 공연문화 도시가 안 됩니다. 이러한 장르들, 오페라나 뮤지컬이나 이런 장르들은 공연 시설들이 기본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대구에는 1000여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연장이 1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되려면은 매니아층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페라라는 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대중적으로 어려운 장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토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광주도, 그래서 광주의 예술, 문화예술, 대구의 문화예술이 만나면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
문화예술인 교류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 국제 뮤지컬 오페라 페스티벌의 개막작은 누가 만들었냐면 광주에 있는 예술단과 대구에 있는 예술단이 합작품으로 개막작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서 봤는데요. 엄청난 호평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아마 짧은 시간 동안 광주 얘기, 대구 얘기를 여러분 들려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광주와 대구가 어떤 정신으로 합할 것인가. 광주가 대구에 빛나는 정신이 있습니다. 정의롭고 그리고 또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면서 이러한 정신들은 우리가 항일 운동사에서 대구에는 국채보상운동이 있었다면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도에 있었던 운동입니다. 여러분 잘 모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국채보상운동을 하면 이게 대구에서 했던 전국으로 퍼졌던 운동입니다. 광주에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제가 사실은 이 3.1 독립운동 이후에 일제가 식민교육을 강제하고 일제의 통제가 심할 때 광주의 학생들이 학생 독립운동을 항일운동을 펼쳐서 전국으로 갔던 이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현대사에서 우리 대구에는 2.28 민주운동이 있습니다. 이승만 독재정권의 불의와 부정과 압제에 맞서서 대구의 학생들이 먼저 일어났거든요. 그 대구의 2.28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9로 간 겁니다. 광주에는 5.18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구의 국채보상운동 그리고 2.28 민주운동의 정신, 광주의 광주 학생 항일운동과 5.18의 정신, 이 정신이 우리가 자랑스러운 정신이고 우리 공동체를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정신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 정치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저는 판단하고 하는 그러한 광주 정신과 대구 정신의 만남이 저는 대한민국을 정의롭게 만들 것이고 대한민국을 더 기회가 있는 희망이 있는 나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대구시장으로 있는 동안 우리 달빛 공연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시장님께서 원래 시간보다도 더 하셨어요. 하시다 보니까 진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없습니다. 한 분 정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워낙 그 강의를 잘 하셔가지고 질문을 할 질문 자, 마이크. 지금 다음 수업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 45분까지. 그렇습니다. 제가 네, 그리고 안 드립니다. 처음에는 이제 강연이 들었을 때 이제 대구랑 광주가 이렇게 서로 공부하고 계속 이렇게 사업이나 이런 거 하나면 발전시키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강의를 이제 듣겠구나 하면서 왔고 또 실제로 그런 강의 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정확히 사실 대구랑 광주도 지리적인 거리 많이 떨어져 있고 각자 이제 기반이 되는 사업도 이렇게 다른데 사실 문화나 이런 걸 공부한다고 쳐도 이게 달빛동맹이라고 해서 이게 정말로 경제적인 어떻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생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 이제 산업적으로 대표적으로 지금
지금 광주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광주는 광주에 있는 이 중심 산업 기업 중에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기아자동차. 거기는 완성차를 만듭니다. 대구는 사실은 주력 산업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자동차라는 것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원으로 보면은 석유 에너지를 쓰던 거에서 이제는 전기 에너지로 급격히 에너지원이, 그래서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전기 자동차 시대가 급격히 갑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는 그동안은 운송 디바이스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운송 디바이스를 넘어서 IT 디바이스로 완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구동하고 운전하는 것이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빨리 따라가야, 지금 현대자동차가 위기다라고 하는 얘기도 현대자동차가 지금 전기자동차 쪽으로 가려고는 합니다만 전기자동차의 핵심 기술이 배터리를 현대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의 위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광주와 대구가 이 분야에서 협업하면 저는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도 끌고 갈 수 있고 대구와 강주도 이 산업의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구체적인 겁니다.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리적 공간들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아쉬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의 SOC 충기라는 게 전부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부 우리는 서울로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도로망도 그렇고 그리고 철도망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를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한 동서축은 다 끊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서에서 동으로, 동에서 서울로 가는 철도는 평창올림픽 하면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는 게 이제 겨우 하나입니다. 근데 광주하고 대구가 고속철도로 연결이 빨리 돼야 됩니다. 그래 되면 광주, 대구 1시간 거리가 되는데, 이래 되면은 시장이 엄청나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 영남에 지금 1300만 시장, 이러한 이 시장이 광주, 전남에 시장이 되어지질 못합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광주, 호남의 시장은 영남의 시장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전부 수도권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광주, 대구가 우리 달빛 고속도로는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고속철도를 만드는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협업해 갈 수 있다. 네, 이제 바쁘신 분입니다. 그래. 이제 시장인간의 행복한 만남, 아쉬운 만남을 이제 큰 박수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신 분들 우리 시장인과 한번 사진 한번 찍으려고 하는데 시간 되신 분들 이 나오시고요.